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미국 경제 지표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글로벌 유입 축소와 유동성 유입 축소 우려감이 지속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기관은 순매수했지만 외국인들은 순매도세로 대응했는데요. 반면 코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미국은 모처럼 만에 V자 반등을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고 유럽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맞는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외환시장 엔화가요, 달러당 109.27엔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약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인데요. 이번 주 엔화는 1달러에 110엔 선을 체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본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과 부작용까지 함께 분석해 주시죠. 네, 최근에 엔 하락의 주요 원인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고요. 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모두 탄탄한 게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은 올해 예상 환율을 1달러에 100엔 전후로 책정했는데요. 1달러에서 110엔까지 하락하면서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 6개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3에서 한 23%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일본 수출 기업들은 해외 수입의 엔화 가치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요. 또 이게 주가 상승을 통해서 자산 효과가 소비를 부추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도 설비 투자 확대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니케이 평균 주가가 17,000엔 선까지 상승하면은 실질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는 약 0.7%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엔 하락에 따른 부작용도 같이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이 달러로 외환 거래를 하기 때문에 엔 하락은 무역 적자를 한층 더 확대시켜 줄 수가 있겠고요.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10% 정도 엔 하락이 진행이 되면은 코어 CPI 는 0.16%포인트 정도 상승시키기 때문에 가계 소비가 위축되는 부작용도 같이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네, 이 같은 엔 하락에도 일본의 무역 수지가 축소되지 않는 것은 일본의 무역 구조가 변화됐기 때문인데요. 최근 일본의 이런 무역 구조는 어떻게 변화가 됐나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만 하더라도 무역 국자가 6조 엔을 넘었는데요. 동일본 지진이 발생한 2011년부터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에는 무려 11조 엔이 넘는 대규모 큰 폭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적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계뿐만 아니라 특히 전기 기기의 무역 수지가 악화됐던 것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핸드폰을 포함한 음향 영상기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생산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면서 수출이 감소했고요. 또 신흥국의 기술 향상에 따른 해외 제품 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실질 실효 환율로 보면은 1985년 이후의 최저 수준이지만 기업의 그 생산 시설이 해외 이전 흐름이 여전히 강하고요. 또 한 번 해외로 생산 시설을 이전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일본으로 회귀가 어렵기 때문에 엔 하락에도 무역 적자는 축소되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네, 또 이번 주에 눈여겨봐야 할 일본의 주요 경제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로 인한 시장의 예상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광공업 생산 지수라든지 일본은행의 단칸 지수를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화요일날 발표되는 8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플러스 0.5%로 7월보다는 0.1%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서 부품 생산이 증가했던 게 광공업 생산 지수를 2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같은 날 발표되는 8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0.4%로 예측이 됩니다. 태풍이라든지 호우와 같은 날씨가 안 좋았던 영향으로 인해서 고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하순부터는 기온이 하락하면서 가을철 의류 판매가 좀 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9월달 개인 소비의 그 소폭 증가를 좀 유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요일날 발표되는 일본 은행의 단칸 지수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제조업 그리고 대기업 비제조업 모두 2포인트 정도 악화됐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증세 이후에 수요 감소로 인해서 자동차나 전기 기계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크게 늘었던 영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난주 니케이 평균 주가는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금요일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으로 0.6% 떨어진 16,229.86엔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4주 만에 하락한 일본 증시, 이번 주에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반등보다는 좀 그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3월 결산 법인의 그 9월 반기 결산 발표가 다가오면서 화나처럼 엔저로 인해서 실적을 상향 조정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자동차나 전기, 기계 같은 쪽에는 수출주의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은 3주 연속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또 연기금들의 그 운영 전략 변화로 인해서 주식 편입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지정학적 위험과 같은 외부 악재가 좀 남아있지만 정책 기대감이라든지 수급 개선 때문에 니케이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는 16,000엔, 16,500원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월요일부터는 그 지방 경제 활성화, 여성 경제 활동 확대, 이른바 통합형 리조트와 같은 내용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그 임시국회가 개최가 되고요. 또 건설주라든지 또 이런 그 카지노 관련주 쪽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어서 중국 쪽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HSBC의 제조업 PMI가 깜짝 반등으로 중국과 우리나라 증시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될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PMI에서도 좀 수요 회복을 찾아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9월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51.2루다가 전달보다는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계절적으로 선진국들의 수입 물동량이 왕성하기 때문에 중국의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수출 호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신규 수출 주문이라든지 신규 수주가 모두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50선 위에서 경기 확장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내수 경기를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구입 가격 지수나 생산 가격 지수, 고용 지수들은 여전히 부진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제조업 PMI가 전달보다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9월 경제 지표는 좀 바닥을 잡고 회복되진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9월부터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그 수요 회복도 있지만 작년 9월부터 경제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저 효과로 인해서 지표상으로는 계속 회복세를 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발전량이라든지 화물 수송량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8월 달에 6.9%를 바닥으로 해서 9월 달엔 7%, 또 4분기에는 8% 정도 근접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소매 판매도 8월 달을 바닥으로 해서 12% 초반까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출은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그 상전 특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두 자릿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가 주택 가격 하락을 지금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국경절 연휴가 끝난 뒤에 발표될 3분기 GDP 성장률은 얼마나 위축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3분기는 아무래도 성장률이 7.2% 전후로 둔화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2분기 7.5%에 비해서는 좀 큰 폭으로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이 일정한 증가세를 유지시켜주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가 좀 위축이 되고 있고요. 또 공급 측면에서도 산업 생산이 좀 부진했던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커천 총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경기 악화만으로 구조 개혁의 고삐를 늦출 생각이 없다고 강조해왔던 만큼 이전과 같은 가전 하향이라든지 자동차 이구 한신 그리고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 부양책은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경기 하락에도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전과 다른 신경제가 중국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을 그동안에 2차 산업이 해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부가가치가 높은 고기술 산업이라든지 자본재 제조업이 중국의 제조업 경기를 이끄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3차 산업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와서 18% 증가했는데요. 2차 산업이 13%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계속 3차 산업이 이끄는 이런 모습입니다. 중국 경제 변화를 미국과 일본과 비교를 한다면은 2013년부터 선진국형으로 서비스 산업이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투자나 제조업이 견인하는 고도 성장기에서 지금은 소비와 서비스업을 견인하는 성숙된 경제로 좀 이행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11월부터 발표되는 사중전회라든지 경제공작회의에서 소비나 서비스 산업을 육성시키는 정책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런 소비나 서비스, 고기술 산업과 관련된 수혜주 쪽으로 앞으로 중국물들의 변화는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관심주였던 동양생명이요. 현재 소폭 상승해서 목표가 5%에는 도달하지 못하시면서 따라서 이번 승률은 무승부가 되셨습니다. 현재 전체 승률은 24승 25무 11패가 되셨는데요. 동양생명 아직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자세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양생명. 지금 시장이 저번 주에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면서, 어느 정도의, 원래는 이 자리에서 5%가 금방 올라가줘야 되는 자리지만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자, 한번 차트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자, 추천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횡보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평선을 매집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주봉상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체크해 보시면 앞서 있던 전 고점 자체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는 형국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사의 가치 자체가 지금 변해서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리는 과정 안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런 생명보험의 신규 계약 건수 증가는 주가 자체를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바뀌고 있다. 그런 모습 주가의 상에도 지금은 반영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12,050원은 저렴한 가격입니다. 저는 더욱더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홀딩 하시면서 저의 AS를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동양생명 AS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예. 이상로의 한방 코너를 통해서 소개를 2번 해드렸던 종목군이었습니다. 6월달 그리고 7월달에도 해드렸고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휴비스라는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휴비스 기억나시죠? 자, 섬유회사라는 말씀 제가 드렸죠. 요번에 한국 그리고 캐나다 FTA를 통해서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은 바로 자동차 업종 그리고 섬유 업종입니다. 자, 자동차 업종은 지금 현재 한전부지에 대한 이슈로 올라갈 수 있는 걸림돌이 생기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섬유업종은요. 섬유업종. 자,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섬유업종 자체가 크나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일론이 전성시대를 열었던 1990년대 1980년대 바로 중국에서 엄청난 호황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 모습 자체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제2의 전성기로 돌아올 수 있는 분위기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휴비스의 매출 구성표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고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매출 구성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단섬유가 66.2%, 그리고 장섬유가 18.1%, 그리고 폴리에스틸을 그리고 기타 이렇게 나뉩니다. 자, 단섬유, 일단 짧은 섬유를 뜻하는 거고요. 단섬유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모직, 직물 이런 부분을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섬유 같은 경우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휴비스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6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레이 케미칼이 32.3%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섬유 같은 경우에 직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분포하는데 대체 용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우리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증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단섬유는 어디에 많이 쓰는 물질인가? 바로 의류 보면 면 종류가 있을 거예요. 면 종류. 그리고 비의류용으로 보면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가구 그리고 침구 같은데 우리가 면이 들어가는 거. 그런 부분 자체가 바로 이 휴비스에서 생산해내는 단섬유가 기본적인 소재가 관련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도레이 케미칼 아니면 휴비스다. 대신 휴비스가 3분의 2가량 더 많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그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섬유를 생산하는 업체는 많습니다. 도레이 케미칼, 효성, 휴비스, 그리고 TM 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구조상으로 왜 장섬유는 많을까요? 장섬유는 화학섬유입니다. 말 그대로 길게 이어줄 수 있는 섬유 재질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화학섬유다 보니까 대부분의 화학회사에서는 이 부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장섬유는 어디에 많이 쓰는 물질인가요? 자, 이 장섬유 같은 경우에는 의류계통이 많이 쓰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류업종 자체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죠? 자, 바닥권을 찍고 기저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모습을 참고한다면 이 휴비스의 주가도 장섬유에 대한 경기 회복, 그리고 단섬유에 대해서 지금은 대체 효과에 대한 증가로 지금은 증설 효과가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구나 라고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같이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자, 추천을 2번 했을 때는 이 하단권이었죠. 그리고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올랐고, 자, 다시 한번 월봉 보겠습니다. 자, 월봉 보시면, 자, 이쁘게 한번 맞추고 있죠. 자리 자체를. 자, 꾸준히 이 12,200원을 사이로 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파하는 시점에서 제가 어떤 부분을 보라고 했죠? 바로 회사의 가치적인 부분을 봅니다. 회사의 가치가 바뀌었다. 그러면 통입니다. 무조건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거고,
만약에 회사의 가치가 바뀌지 않았고 실적이 부진하다고 보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박스권 안에 갇힐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현재는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무게를 두어야 되나? 바로 전자, 실적의 가치가 바뀌고 있다. 회사의 가치가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무게를 좀 더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휴비스 같은 경우 주봉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봉 한번 보시면 제가 미리 선을 조금 그어놨는데요. 하단 권역, 여기 하단 권역에서는 지금 매집에 들어온 차트고요. 그리고 상승 권역, 이 권역에서는 지금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 끌어올리는 분위기라는 거죠. 수급적인 부분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수급적인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요. 자,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서 기관의 물량이 상당 부분 들어와 있었습니다. 맞죠? 자, 상단권에서 항상 기관의 물량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기관이 물량이 땡겨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기관에 이미 들어와 있는 내재되어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지금 손바뀜이 조금 나아져야 되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신규적인 매수 권역으로 외국인의 활약을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종목별 투자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종목별 투자자 한번 같이 보실게요.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휴비스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에 보이십니까? 자, 여기에 눈에 보이죠? 하단권에서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에 의해서 지금은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매수세 자체가 최근 들어서 들어왔다는 것은 주가를 최근 저점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가 추이 보면서 매수가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자, 매수가는 시초가 똑같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1,800원, 11,800원으로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휴비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 개장까지 2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뉴스타기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유창희 대표님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일단은 플러스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금요일에 우리나라가 납포 다 줄이면서 마감했던 부분들이 있으면서 해외 시장의 그 플러스 요인 부분들이 처음 반영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치고 나가기 쉽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만약에 지난주에 양봉이 금요일에 출현이 됐던 부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추가적인 양봉이 출현이 된다라면은 바닥을 좀 확인하고 올라오는 모습을 띌 수 있다. 이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수급적인 부분들 같이 연동해서 바라보신다라면 오늘 좀 중요한 변곡의 위치에서 만약에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온다라면은 이번 한 주 혹은 10월 초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9월 29일 월요일 오늘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장 분위기 나쁘진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플러스권을 유지하면서 상승 출발했고요. 코스피가 2030포인트대에서 일단은 5일선 안착을 좀 시도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보여줄 수 있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양봉이 좀 출현이 된다라면은 단기적으로 그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최소한 2050포인트대가 오늘 당장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번 주 중으로 205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위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은 뭐 빠진 게 없었기 때문에 뭐 저점 지지력을 말씀드리기는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항대 580포인트 저항대에서 계속 맞물리면서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오늘 좀 양봉이 나오면서 마감을 해주느냐, 아니면 다시금 갭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선물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 전체적으로 베이시스가 조금 약한 모습을 띠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 좀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제약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가 좀 봤을 때 그 선물 베이시스가 지금 0.7 정도에서 0.8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것이 한 1포인트 중반까지 이번 주 초반에 얼마나 확산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환율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40원대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1040원 중반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글쎄 뭐 환율이 워낙 약세를 띠는 부분들은 수출주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도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인다라면은 좀 아주 증시에 좋아질 수는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이 환찬손 우려감이 있으면서 주식을 대거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한 1050원 금방까지, 그러니까 1049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환율이 어떠한 모습을 띄는지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증시 출발 상황 살펴봤고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67% 상승한 16,339.03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1% 넘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2% 넘는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네이버 역시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SK텔레콤도 1.38%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기아차 역시 현대차 3인방과 마찬가지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생명도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아모레퍼시픽 오늘 1.19%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 반등하고 있고요. 동선은 1% 넘게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CJ 오쇼핑과 GS 홈쇼핑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업종별 분위기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코스피가 좀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왔다 갔다 하네요.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통신, 그리고 운수장비, 은행, 종이목재 서비스, 건설, 유통, 증권 요 정도 빼고는 대부분이 이제 마이너스로 좀 진행이 되는 모습인데, 일단 통신 같은 경우에 SK텔레콤하고 KT가 플러스권으로 좀 시작을 했고요. LGU 플러스는 일단 마이너스로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KT나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좋다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온 이후에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운수장비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른 업종보다는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부산주공, 체시스, 대유에이텍, GMB 코리아, 그리고 인지컨트롤스, 현대차, 대유신소재, 현대모비스, 화승 RNA, 대원강원, 기아차,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좀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최근에 뭐 환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모습들,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그래도 견조하게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종이 목재 같은 경우에 또 오늘은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한솔 홈데코 3.8%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나리자, 그리고 한솔 아트원 재지, 페이퍼 코리아, 동일 재지, 수출 포장, 그리고 이건산업, 무림페이퍼 같은 종목들도 오늘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은행업종에서는 기업은행이 오늘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 홀딩스들이 대거 상장되어 있는 이 서비스 업종도 좀 괜찮은데, 리츠들도 오늘 좋네요. 이코리아 리츠가 14.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KTS가 5.5%, SKCNC 3.2% 상승하고 있고요. 뭐 세기상사, 효성 ITX, 휘닉스홀딩스, 아모레지, 한미사이언스, IHQ, 넥센, 한진해운홀딩스, 그리고 이월대, NC소프트 같은 종목들도 여러 가지 플러스로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유통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통은 모나미가 역시 지속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이화산업, SK가스, 로엔K, 신일산업, 고려 포리머 이런 종목도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화학업종과 의약품 업종이 좀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중소형주 좀 살펴보죠. 중소형주는 그래도 코스피보다 좀 낮습니다. 종이 목재, 디지털 컨텐츠, 음식료, 담배, 소프트웨어, IT 소프트웨어, 오락문화 업종이 상위권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종이 목재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맥락이 좀 같네요. 산성, LNS, 동아기업, 삼보판지, 무림 SP, 대양재지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로 시작을 했고요.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에 전자결제, 게임 업종들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웹젠이 7% 넘는 또 급등을 보여줬고요. 다날, 바른손 ENA, 넥슨GT, 한빛소프트, 조이시티, 게임빌, 크레듀, YD 온라인, 이스트소프트, 캔들미디어 같은 종목들이 플러스권 상위에 포진되어 있고요. 음식료 담배 쪽은 풍국주정하고 국순당, 매일유업, 신라SG, 진로발효, 한일사료 같은 종목들이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종은 비트컴퓨터가 7% 넘는 7%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KG 모빌리언스, 인피니트 헬스케어, GTBNT, RT캐스트, 유비케어, SGA, 골프존 같은 종목들이 플러스권 상위에 포진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시장 수급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의 약보합권에서 머물러 있죠. 네, 시장 자체가 수급이 썩 좋지 못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한 열흘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외국인들 거래소 한 5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소폭 매도가 나오고 있고, 선물 중심의 1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코스닥도 한 200억 넘게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선물도 매수가 강하진 않았습니다만 한 8,9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거래소의 매도를 좀 제한시켰다. 그러면서 지수의 하락을 방어했던 주된 역할을 좀 했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둘 다 매도가 세 군데 다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녹록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외로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뭐 업종별로 보신다라면은 전체적인 매도가 나오는 가운데 전기전자하고 운송장비 쪽, 그리고 통신업 쪽에 좀 일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도 전기전자 쪽하고 유통을 좀 매수를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반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수급 분위기까지 살펴봤고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외환시장 4원 60전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4원 60전 상승한 1,049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49원 80전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만 업체 내고 영향으로 상승폭을 다소 줄이면서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는 소폭 하락한 1,048원 6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미 경제 지표의 호조를 반영한 글로벌 달러의 대부분의 통화 대비 강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의 잠정치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지난 201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점이 미 연준의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강화시키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기 시작했고요. 뒤에 발표된 9월 미시간제 소비자 태도 지수의 최종치가 지난 2013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달러 강세가 더욱 힘을 받았습니다. 달러 N이 뉴욕장에서 109.53엔까지 상승했고요. 호주 달러 역시 미 달러와 대비 0.87달러 중반대까지 하락하면서 달러원이 여교의 시장에서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은 지난 주말 여교의 시장에서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장중한 때 1,050원을 상향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서울시장에서 달러원은 1,050원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러원이 1,050원을 돌파하게 되면 오늘과 이번 주에 주요 저항선을 모두 돌파하게 되는데요. 2014년 4월 7일에 기록한 1,050원 60전의 상향 돌파가 1,050원대 안착을 위한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달러원이 여교의 시장에서의 상승세를 오늘 이어가기 위해서는 달러 N의 추가 상승이 필요한데요. 달러 N은 109엔대 중반대에서 번번이 저항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N이 109엔 중반대를 벗어나서 110엔대에 들어서는 시점이 달러 원의 1,050원대 진입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달러의 특징적인 모습은 주요 통화상들이 환율의 추세뿐만 아니라 움직임의 가속도까지 달러 매수에 우호적인 신호들을 보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추세와 가속도의 방향이 일치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강력한 거래 진입 신호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달러화는 이제 본격적인 강세 시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달러 강세는 가깝게는 오는 10월 FOMC에서 테이퍼링이 종료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고요. 멀게는 내년 3월 내지 6월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선반영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할 변수는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8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인데요.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호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30일 저녁에 발표되는 유럽의 9월 인플레이션은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을 높이면서 글로벌 달러 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K 하이닉스입니다. 3분기 실적 기대감에 나흘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역시 중국에 인기 없고 240만 원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하이트 진로도 중국의 폭탄주 인기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SK 하이닉스가 이제 3분기 실적 보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3분기 실적이 뭐 사실 좋아진다는 거는 웬만큼은 다 알고 있었는데 뭐 어느 정도 좀 5만 원대에서는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일단 주가가 좀 한번 4만 원 초반대까지 좀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좀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 일단 지금 상태의 주가로만 좀 봤을 때, 그러니까 46,000원 이 상태의 주가는 일단 5만 원에 좀 근접할 수 있는 주가 수준이다라는 얘기는 좀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뭐 여기서 다이렉트로 갈지 아니면 좀 계단식으로 좀 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큰 자금을 운용하시거나 아니면 좀 이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이나 뭐 이런 수준으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 수준의 이 SK 하이닉스는 뭐 나쁘진 않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5만 원대에서는 좀 한번 또 익절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사실 리스크 대비해서 그렇게 수익률이 뭐 너무 뛰어나게 매력적이다 뭐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민하시고요. 만약에 4만 원 초반대였다면은 굉장히 좀 공략해볼 만한 SK 하이닉스였지만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그렇다라는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1조 1,900억에서 1조 2,900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증권사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디램하고 낸드 가격 쪽에 완만한
하락, 그리고 낸드의 흑자 전환 가능성, 그리고 엔저 지속에 따른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일단 디램 쪽의 증설, CB 전환 등 이 주가의 어떤 조정에 대한 빌미를 제공했던 우려감들이 대부분 좀 클리어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매출 증가율 전망치를 4% 정도 예측을 했는데, 중요한 게 영업이익 증가율이 한 1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외형의 매출이 증가하는 폭보다 내실의 어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폭이 훨씬 더 좀 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상승이 좀 된다면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다시 한번 좀 나올 수 있겠죠. 두 번째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인데 요커의 힘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중국 관광객들, 중국인 매출, 이 부분이 역시나 이 화장품 업체들의 가장 큰 강세들인데, 중국 쪽에서 이 아모레퍼시픽의 인기가 굉장히 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증권사에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이 실적 기대치를 좀 발표를 했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글로벌 업체 가운데서 중국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서 성장 가시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 중국인의 구매액 증가에 힘입어서 2016년까지 연평균 26%의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보통 연평균 이 이익 성장 폭이 26%, 매출 증가도 아니고 이익 성장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큰 폭이기 때문에 일단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좋은 주가를 좀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좀 드리는데, 자, 이제 주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오늘 신고가 또 났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신고가에서 매수를 하셔서 과연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좀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에서 신고가의 어떤 리스크를 다 내가 안으면서까지 주가 상승을 좀 볼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에 아모레퍼시픽이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낼 것이라고 분석들은 했지만 주가는 어느 정도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하이트진로인데요. 중국 매출 수출, 맥주 수출의 확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인데, 세계 최대 맥주 소비국이 바로 이 중국입니다. 근데 하이트진로가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맥주하고 소주를 포함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9%, 그러니까 약 37% 증가한 572만 달러의 수출 실적으로 올렸고요. 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이트가 지금까지 300억 병이 팔린 한국의 대표 맥주다라는 점을 내세워서 이 하이트진로에서 중국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것이다라는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까지 중국 법인 매출을 1,000억 정도 수준으로 올려서 공장 건설 계획을 구체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우리는 본격적으로 진출시키겠다, 공략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또 눈에 띄는 게 이 한류 바람으로 하이트진로의 이 기회인 게, 최근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폭탄주 문화가 중국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하이트진로에 굉장히 좀 기대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인기리에 종영이 된 별에서 온 그대의 영향으로 중국 내에서 치킨과 맥주, 일명 치맥 문화가 새로 형성이 되면서 국산 맥주, 그러니까 대한민국 맥주 브랜드들의 이 인기가 굉장히 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이트진로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기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중요한 건 주가 수준인데 저는 24,000원을 좀 돌파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매물대가 굉장히 좀 큰 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24,000원을 좀 돌파시켜야 되고 25,000원 이상을 좀 가져야 새로운 또 가격 상승으로의 진입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24,000원에서 25,000원까지는 가격적으로 좀 공방이 치열해질 수 있는 자리다. 편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물산입니다. 삼성 SDS 상장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SDS 구주 매출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하에 약세 전환된 모습입니다. 크라운제과는
제품을 자진 회수한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삼성물산하고 삼성전기가 정반대의 뉴스로 상승과 하락을 좀 시비가 엇갈리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삼성 SDS가 상장을 이제 준비하고 있죠. 이제 상장 준비하는데 공모가가 한 15만원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삼성물산이 지금 삼성 SDS 물량을 갖고 있는 금액 평가치가 9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상장이 되게 된다라면은 한 2조 1천억 정도까지 값어치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자산 가치에 대한 매력. 삼성물산이 이번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1,900억에서 1,6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의외로 선방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9천억대가 2조 원 정도가 평가를 받는다면 한 1조 2천억 정도, 자산 증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영업이익 기준을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2년 정도에서 2년 반 정도 영업이익을 보여주는 금액이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자체도 뭐 오늘까지 3일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7만원대에서 77,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충분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변화가 된다라면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매물대도 좀 돌파를 시켜놨다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정반대로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었죠. 삼성 SDS의 가치가 부각이 된다라면은, 충분히 의미 있는 모습이 붙을 수 있을 거라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최대 2조 원대까지, 1조 5천억 정도까지, 자산가치 증가를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삼성전기는 구주 매출을 통해서 그냥 주식을 다 전량 매도를 하게 된다는 뉴스를 내보냈죠. 무슨 얘기냐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삼성 SDS의 주식을 상장할 때까지 계속 갖고 있고, 이것을 팔지 안 팔지는 그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삼성전기는 기존에 갖고 있는 삼성 SDS의 물량을 공모 방식으로 매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상장이 되기 전에 미리 파는 것이고, 상장이 돼서 주가가 더 올라간다면 그 효과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각에 대한 차익 자체도 지금 한 610만 주 가까이 갖고 있는데요. 한 6천억 정도 평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매각이 됐을 때 1조 400억 정도 혹은 1조 1000억 정도 사이에서 형성이 된다라면은, 잘해야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매각 차익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건 또 일회성 요인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실망감이 좀 쏟아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삼성전기가 어쨌든 1조 원 정도, 1조 원 이상의 현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쪽에 투자할 것이냐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기가 어떤 사업을 할 만한, 딱히, 공격적으로 할 만한 지금 업종군이 아니잖아요. IT 전기전자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가 자체는 글쎄 5만 2천 원, 5만 3천 원 정도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지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크라운제가가 유기농 웨하우스 쪽에서 신제품이죠. 진천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약간 세균 간염 얘기가 좀 나오면서 한 2만 박스 정도를 전량 수거 폐기 처분한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2만 박스가 금액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식품업체들은 한번 안 좋아진 인식이 생겨버리면은 그로 인해서 매출이 조금 많이 끊길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좀 우려감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만원대가 좀 붕괴가 됐고요. 최근에 주가 자체를 보신다면 상당히 좋지 못하죠. 연초에 35만원 하던 주가 자체가 지금 20만원대까지 하락을 보여준 상황이고요. 이번에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좀 약세를 좀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19만 원 초반까지는 뭐 좀 이번 주 중으로 좀 길게 봤을 때 하락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19만 원 이탈하는지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여기서 막 투매를 보일 정도까지는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기아차입니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전부지 우려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판단하에 그렇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SK CNC는 전 사업 부문 성장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성도 ENG와 풍국 주정은 한전부지 개발 수혜 기대감에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이 현대차 그룹 3인방이 모두 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한전부지 관련된 우려감이 어느 정도 굉장히 좀 반영이 됐다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죠. 단기간에 굉장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웬만한 분들은 좀 다 이해하지 않으셨을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지금 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단기의 낙폭과대로 인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 그럼 그 이후의 스토리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어느 정도 오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어느 정도 오른 이후에는 이제 결국엔 펀더멘탈이나 앞으로의 사업적인 부분에 의해서 좀 올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환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겹쳐 있긴 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제 한전부지 인수가 발표된 후에 한 7거래일 정도 현대차 그룹 3사의 주가가 약 12.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13조가 넘는 시가총액이 날라갔고요. 그래서 이 3사의 기부채나 포함한 부지 인수대금과 거의 비슷한 규모의 시가총액이 날라간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이 본업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루어내지 않으면 이 기술적 반등 이후에 좀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스토리를 찾기가 좀 부족할 수도 있다,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뭐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진 이 현대차 3인방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매수 관점이 접근될 수 있었던 충분한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CNC인데요. 이 전사업 부문에 대한 또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 성장성에 대한 또 이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왔네요. 이 확장성이 큰 사업 모델, 그리고 M&A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또 거론이 됐는데, 이 확장성이 큰 사업 모델과 또 신규 사업의 진출, 그리고 적재적소에 맞는 M&A, 이익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SKCNC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근거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뭐 이게 비단 근거만으로도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좀 기대감들이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과거에 글로벌 주요 IT 서비스 기업들이 보통 PER이 30배 이상에서 거래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SKCNC도 뭐 그 정도로 충분히 고 PER을 적용받을 수 있다니까 최근에 어떤 고 PER에 대한 논란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으로 좀 포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SKCNC가 지금까지 융합 보안이라든지 중고차 사업, 반도체 모듈 사업 진출을 위해서 또 M&A를 굉장히 좀 꾸준하게 단행을 했고, 가시적인 성과도 굉장히 좀 내고 있다. 그래서 SKCNC 업무 영역의 확장은 기존 사업의 영역을 넘어서지만 굉장히 좀 리빌딩이 가능한 이중기업 M&A로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포섹과 SK엔카는 인수의 리브레일딩을 통해서 성장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고, 올해 진출한 이 반도체 모듈 사업도 리빌딩을 통해서 분명히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이 M&A 그리고 사업군 자체의 리빌딩이 굉장히 좀 잘 이루어졌고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M&A에 있어서도 리빌딩이 전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주가를 말씀드리면 9월 22일 날 신고가가 나왔고요. 최근 흐름도 지속적으로 이평선이 정배열의 우상향에다가 지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거래량 같은 부분은 오늘은 좀 덜 나오네요. 거래량만 조금 더 나와준다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분위기는 형성이 됐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런 종목들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끝까지 가도 되는데, 신규로 좀 진입하실 타이밍을 노리시는 분들은 고민을 잘 하셔야 되죠. 그래서 뭐 5일선이라든지 11선 정도의 가격대를 딱 찍어 놓으시고 진입 시점을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성도 ENG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한전 주변에 땅을 보유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뭐 성도 ENG, 풍국조정 같은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죠. 이 서울 삼성동 부지 인근의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가 자산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풍국조정 그리고 성도 ENG, 국순당, 오로라, KC텍, 한진중공업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인근의 부동산 가격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널뛰기가 되고 있는데 이 자산 재평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상승한 부동산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스토리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오래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뭐 이 기업 펀더멘탈 자체에다가 큰 이슈를 준 그런 부분은 아니다. 물론 자산에 대한 규모가 커지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재무적인 부분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뭐 일단 기업 자체의 어떤 펀더멘탈이나 사업군에서 이 올라나오는 효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G전자입니다. 스마트폰 경쟁이 심화된다는 우려감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삼성 SDI는 3분기 실적 우려감에 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IHQ는 내 그녀가 중국에서 별그대의 인기를 뛰어넘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은 LG전자가 좋지 못한 모습을 띄고 있죠.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 시장이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게 뭐 아이폰 6가 뭐 물량이 뭐 없어서 못 팔 정도라서 한 4주 가까이, 뭐 길게는 한 달 정도죠. 한 달 정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이것을 좀 반격을 깨하기 위해서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좀 깨하다 보니까 LG전자가 가운데 좀 끼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글쎄 뭐 LG전자의 북미 시장, 뭐 전 세계적인 시장에서 LG전자의 포지션은 뭐 하이엔드급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아이폰하고 삼성 갤럭시 시리즈하고의 경쟁은 원래부터 별로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인한 타격이 좀 클 것이냐 여부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이폰 6를 기다리던 사람이 뭐 갑자기 뭐 LG전자 제품 G3나 뭐 이런 G 시리즈를 구매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원래 제가 봤을 땐 큰 타격이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제 중저가 폰에서 특히 신흥국 시장이죠. 뭐 인도라든지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이 더 크게 좀 우려감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이폰, 뭐 삼성보다는 중저가 폰에서의 우려감이 더 크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익성 우려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3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주가 약세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백색가전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좀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 SDI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뭐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결국엔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뭐 BMW, 뭐 현대차, 뭐 전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배터리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삼성 SDI 역시 배터리 판매가 차량용 배터리 판매 증가는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휴대폰이라든지 뭐 가전 쪽, IT 쪽에 대한 전자기기 관련해서 배터리 판매가 급감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결국은 삼성전자가 매출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우려감이 같이 동반해서 작용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2만원대까지 일단은 하락을 했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는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하락 속도는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12만원 초반까지는 좀 우리가 열어놓고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12만원 초반이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IHQ가 내 그녀, 그러니까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가
가 지난주부터인가 지지난주부터 반영이 새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중국에서 인기가 뭐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크게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인기가 상당히 크다고 하고 있고 뭐 별그대를 뭐 인기를 초월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정지훈 씨가 주연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BC죠. BC로 유명한 정지훈 씨인데 IHQ가 이제 소속사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를 입을 수 있다는 평가를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미 주가가 좀 반영되었던 부분들도 있고 내 그녀가 뭐 인기를 끈다고 해서 뭐 별그대도 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지금 약간 흐지부지하고 있는 것처럼 내 그녀가 인기를 끈다고 하더라도 단발적인 이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것을 통해 가지고 뭐 계속해서 어떤 뭐 작품을 이어져 가는 건 아니죠. 뭐 전지현 씨라든지 김수현 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작품을 이어가고 또 광고도 찍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IHQ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뉴스를 가지고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은 되고 있다. 모양도 보신다면은 좀 도치 모양이 나오고 있다는 거 착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증권사별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해외 증시 신경 쓸 필요 없다. 중소형 실적 우량주를 조정 시에 분할 매수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코스피 PBR은 한 배 수준이다. 2000선 하방 경직성이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어닝 시즌을 맞아서 정책, 실적 모멘텀 내수주 중심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요우커 방문 수혜주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달러 강세에 부담이 된다. 관망 전략을 유지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은 HMC 투자증권의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중소형 실적 우량주를 조정 시에 분할 매수해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그 글로벌 증시와 관련해서 뭐 IS 뭐 공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불거지면서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급등락을 좀 거듭하는 모습인데요. 뭐 그런 것들에는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예, 결과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시장이 그 다우 지수의 급락에 의해서 하락 출발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코스닥은 또 플러스로 돌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 대형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가 대비해서 상당폭 만회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투자 기회로 좀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소형 실적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원자재 가격이 5년 내 최저치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곡물 가격, 뭐 대두라든가 밀 이런 가격들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가격들이 소비자 가격까지 미치는 그 기간이 대략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걸리는데 따라서 CJ 제일제당이라든가 삼립식품, 농심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주 시장 현재로서는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죠.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 답 없습니다. 뭐 옆에서 뭐 컴투스 같은 종목들 날아갈 때 참 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형주 시장 미련 지금이라도 갖지 마시고 중소형주 시장으로 종목 교체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뭐 지금 현재는 뭐 눈물 머금고 손절해야겠지만은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가 겪어봤습니다만 역시 급락 나왔을 때 떨어질 때는 매수, 올라가면은 매도한다라는 생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떨어지고 오늘도 소폭 하향이죠. 그래서 뭐 이런 날 뭐 좀 올라갔을 때 대형주 시장이 만약에 플러스 반등 나온다 그랬을 때는 종목 교체를 적극적으로 좀 해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본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장이 조금 흔들고 있습니다. 제가 증시 큐어버스에서도 말씀드렸고 바로 역전의 명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시장은 9월까지는 흔들기가 예상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지부진한 장을 계속 좀 만들어 나가면서 개인들의 심리 상태를 좀 흔들어 놓지 않겠느냐, 그 얘기 계속 드렸죠. 그러니까 그 점 충분히 참고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가 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닥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또 580선 위로의 안착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결과적으로 대형 종목군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쪽에서, 즉 전자, 현대 자동차, 운송장비 쪽에서의 대형 종목군, 그러니까 탑 종목들을 밀어놓으면서 결국은 시장을 계속 흔들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 9월 어떤 저점의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종가를 딱 한번 봐보세요. 지난주 종가를 보면 2030선 위로 살짝 올려놨습니다. 결국은 지난주 목요일 날 미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280포인트 가까이 빠졌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견조하게 마이너스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을 더 이상 꺼트리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을 여기서 추세 전환해갖고 하락 쪽으로 갈 의지는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특히 중소형주 종목군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코스닥이 먼저 가지만 결국은 코스피가 제대로 상승을 못하면 코스닥도 변동성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계속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만 가고 코스닥만 간다, 이런 시장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코스닥은 잘 가고 있는데 코스피가 못 가면 상승에 제한이 있는 거고, 코스피가 잘 가도 코스닥이 못 가면 역시 상승에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 점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발 악재 변수라든가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 계속 얘기들이 좀 나오니까 그걸 어떤 시장의 핑계 삼아, 즉 언론 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핑계 삼아 계속 조정을 주고 또 상승을 하고 또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또 상승을 시켜놓고, 이런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드려 볼까요? 제가 바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지금 이제 또 47,000원대 부근까지 왔어요. 자, 이거를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거 얼마까지 안 갑니다라고 말씀을 안 드렸다면 여러분들이 이 SK 하이닉스 최근에까지 굉장히 많이 흔들었습니다. 많이 흔들었는데 이 많이 흔드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견딜 수 있었겠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못 견디시겠죠. 그런데 SK 하이닉스 종목 상담 들어올 때마다 괜찮습니다를 분명히 외쳐드렸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괜찮습니다, 분명히 다시 올라옵니다라는 얘기 계속 드렸습니다. 많이 흔들었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었던 건 바로 제가 굳건히 여러분들을 지켜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어설픈 멘토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진실을 전달해 드리고자 많이 노력을 합니다. 안경을 끼니까 조금 더 지적인 모습으로 보이시죠? 제가 지적 이미지 탈피로의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결국은 올라올 섹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떤 시장의 우려와 함께 많이 빠졌다면 그것은 다시 들 수 있는, 즉 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산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얘기 드려야만 여러분들이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있고 그것을 믿고 갈 수 있는 힘이 있겠죠. 그래서 강하게 얘기 드렸더니 뭐 옷을 벗으라니 만에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죠? 자, 그런 얘기들은 뭐 지나간 얘기들이고요. 결과가 말해 주겠죠. 결국은 이 SK 하이닉스의 성장성에 대한 결과들은 분명히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많이 빠졌어요. 이 42,000원도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47,000원 부근까지 지금 끌어올려 놓고 있다는 것, 그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런 모든 악재들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됐어요. 그렇다면 자, 이번 주에 주말이 바로 이제 월이 바뀌죠. 그죠? 9월장에서 이제 10월장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이 10월장에서의 2048포인트를 빠르게 대반등을 주느냐, 2048포인트의 저점대까지 대반등을 주느냐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이 대반등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상승 지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은 시장에서 많이 흔들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중간에 벌써 또 2030선을 회복해 놨네요. 그죠? 이런 그 과정들이 분명히, 즉 흔드는 과정들, 주가라는 것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시장입니다. 늘 올라왔죠. 그런데 구간으로 보면 합리적인 시장은 아니에요. 비합리적인 구간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 비합리적인 구간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이 비합리적인 구간에서 많이 흔들 거예요.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개인들의 심리 상태를 꾸준히 흔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제가 지난 주말에 창원 강연을 갔다 왔습니다. 창원 강연에서 만난 분들한테, 자, 주식 전부 다들 오래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돈 많이 버셨냐고 물어보니까 돈 많이 번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돈을 잃었다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주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시장인데 구간 빼고는 늘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 2000년 초반부터 2014년 지금 14년간의 흐름을 봐보세요.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그만큼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인들은 손해를 봤다. 이 얘기는 뭘 시사를 할까요? 자, 어떤 부분을 시사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구간의 단기적인 부분에서 흔들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단기 매매를 진행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묻지마 투자를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이 카더라, 누가 이거 10배 가더라, 누가 이거 5배 간다 카더라, 2배 간다 카더라, 이 말에 여러분들은 계속 흔들렸던 겁니다. 그 말의 숫자에 놀아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굉장히 좋지 않은 종목군을 장기 투자해버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시장 결국은 실적입니다. 이 실적이 과연 이어져서 밸류에이션으로 부각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모멘텀을 찾으러 다니십니다. 그죠? 실적과 무관한 모멘텀은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뾰족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고. 자, 실적과 무관하게 올라오는, 상담하신 분 중에, DI를 상담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죠? 상담하셨는데, 이 DI는 DI의 실적과 관계돼서 올라온 게 아닙니다. 그럼 뭐 갖고 올라왔느냐? 바로 싸이 때문에 올랐죠. 이 싸이에 대한 관계적인 부분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싸이에 대해서 관계적인 부분에서 올라올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거품, 즉 그만한 기대감들이 빠지는 순간 계속 빠지죠. 거품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적과 무관한 모멘텀은 장기성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밸류에이션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자, 저는 여전히 강한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가 지금은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놨었고 이 돌파를 쉽게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은 흔들리는 매매가 아니라 심지 굳건한 매매를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이 말하는 과정에 벌써 우리 종합주가지수는 플러스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시장은 늘 한 걸음 떨어져서 조금 더 먼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간다 확 간다로 다시 인사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하락 전환했던 코스피 지수가 다시 상승 전환된 모습입니다. 현재 203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개인만 순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579포인트에서 상승 거래 중에 있고요. 코스닥은 기관이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